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숨에 지지율 1위로 올라섰는데요. 먼저 최근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윤석열 후보가 43%,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0.6%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는 좀 빠졌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47.3 대 35.2로 여유 있게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나온 것, 그동안에 나왔던 조사에 비해서 좀 차이가 큰데요. 역시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컨벤션 효과 못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출이 무슨 요일 날 되느냐도 중요한데 여기 국민의힘은 금요일 날 11월 5일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여론조사를 연속해서 하니까 그때 월요일 날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민주당은 이제 결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내부의 규칙 때문에 월등히 절반 이상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0.23%로 이기는 바람에 이제 결선 시비가 있어서 그게 반감됐고요. 여기는 그냥 일괄해서 발표하고 나서 국민의힘은 그걸로 이제 좀 정리된 느낌,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승복 연설을 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의원, 아무래도 지지율 잘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앞으로 긴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앵커 말씀대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 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똑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를 보내고 계신다. 물론 아직 상실감, 허탈감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지지까지 더 담아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역시 가야 할 길이 멀고 보다 또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본인의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모두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후에 오늘 최고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제가 정치에 뛰어든 지 이제 4달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과분하게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또 원로 고문님들, 이런 분들하고 고견을 다 들어서 우리 당과 함께 이 선거대책 조직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신성범 의원,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를 보면 당에서 그야말로 선수도 쌓고 또 대표까지 거치고 또 심지어 이제 총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선 후보라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앞으로 저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립을 확실히 쥐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정치력이죠. 아시는 대로 검사 생활 27년, 자기 말 맞다나 넉 달 만에, 정치인문 넉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좀 놀라운 것은 어찌됐건 인간적인 매력이든 뭐든 당을, 정치학적 용어로는 당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조기에. 넉 달 만에. 그거는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게 정치력인데, 정치력이 가장 발휘되는데 선대의 구성이다.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내 정치의 완결판이잖아요. 인사라는 게. 따라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평가가 달라질 지점이니까 오늘 권성동 비실장 이후로 예를 들어서 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중원 진출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층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국민들에게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예. 선대의 인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그래도 이번 경선 과정에 보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245개 지구당 가운데 지역구 가운데 거의 우리 160 내지 170명 거의 뭐 3분의 1하고 소문 다 나 있죠. 그런 점을 보면 당에 이렇게 정착하는데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제가 당을 이미 장악된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가 오늘 뭐 당무를 시작했으니까 최고위원을 주재하면서 당무 우선권에 따라서 당을 이미 완전 어떻게 보면 장악한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나마 이전과 당 대표와 다른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라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예. 자산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앞으로 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갈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 그전에 그런 얘기 했지요.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0개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비단 주머니 3개 오늘 공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3개도 아니고 한 20개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계략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비단 주머니 한 2주차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개만이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대표님하고 점심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제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주머니가 작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 이제 얼굴도 크시고 그렇잖아요. 좀 더 풍성한 좀 큰 게 있었으면 더 보기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어떤 비단 주머니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과연 그 도움이 됐었는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아마 이제 본인이 대표니까 나름대로 이제 경선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원래 준비가 없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이제부터는 본선 게임이니까 어떤 주머니가 뭐 20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정적일 때 몇 개나 그걸 갖다 쓸 수 있을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 이제 뭐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게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그렇죠. 네.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 간에 네네. 썩 이렇게 사이가 좋다 하는 평가는 아니었잖아요. 저런 걸 주면서 좀 마음도 푸는 것 같고. 뭐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정치적 이벤트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 비단 주머니가 그냥 뭐 꽃가루 정도 들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보여지는데요. 저 비단 주머니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도 뭐 줬을 겁니다. 뭐 유승민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주더라도 줬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는 덕담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예. 사실 저도 뭐 이준석 대표와 토론도 많이 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정치에서 대단한 꾀주머니나 대단한 뭐 특별한 지혜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상식과 보편성 예. 그리고 정당이 가지고 있는 총력의 합으로서 이겨내는 것이지 단기간에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손무가 손자병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국력으로서 이기는 거지 꾀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역량과 후보의 실력이 앞으로의 이 본선을 좌우하겠죠. 네. 지당하신 말씀이죠. 이상일 의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하게 받고 아마 저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어떤 정치공학적인 무슨 일종의 책략 이런 거보다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과 관련된 뭐 것들이 아닐까.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는 좀 더
겸허한 태도, 그다음에 좀 더 열린 마음,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과 많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걸 좀 채워가라, 이런 예. 취지가 아닐까 해석을 합니다. 네. 혹시 경선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싸늘하게 대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앙금들은 다 풀렸나요? 그때 이제 오해가 일부 생겨서 경선 초기죠. 언론도 보도도 많이 혁고했는데 그때도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 사이는 정말 어떤 오해도 없이 소통을 정말 충분히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도 방송 나오셔서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약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 살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바로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걸 또 진화도 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의 케미, 소위 이 뭐랄까 우리말로 한다면 궁합일까요? 예. 그런 것들은 아주 잘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화기애애한 첫날 모습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지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야 할 산 역시 경선 후유증 극복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죠. 홍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붙었는데 홍준표 후보 결과에 승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대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경선 흥행까지 한 것이 내 역할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지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홍준표 후보의 뒤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홍준표 후보가 승복 선언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했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경선에 승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소상회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성범 의원, 홍준표 후보의 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 그대로 승복은 하지만 나는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선거대책위원회 같은 데 나 이름 올리지 마라. 대선 조직에 그런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원팀 꼭 들어가야 원팀이냐. 뭐 이런 취지인 예. 것 같고 뒤에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어제 한 말 중에는 왜 자신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2040의 중심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간다. 자신을 지지했던 이런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의 독자 행보를 하겠다. 예. 이런 뜻이죠. 뭐 말 그대로. 박진영 교수, 네.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 합류에 선을 긋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좀 과도하게 상상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수사라당 이런 것으로 낙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복종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상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홍준표 후보가 나이가 뭐 적당히 있습니다만은 정치를 계속하면서 후위를 보면서 자기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저는 뭐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좀 과도했나요? 글쎄요. 김두수 총장 의견은요? 일단 그 당 대표도 했고 직전 선거에 후보를 해서 대선을 치렀기도 했는데 당에서 절대 다수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약간의 왕따를 당한 느낌도 있고 해서 빈정도 좀 상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이제 속마음도 있는데 정치적 흐름으로 본다면 어쨌든 좀 과도하게 해석하면 이 선거가 정상이 아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적 인식은. 그리고 이제 본인의 동력은 이번에 동력은 2030의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태주더라도 그때 내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지 지금 뭐 나온 이야기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니 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총괄 선대 위원장 자리가 당연히 본인이 가야 될 자리일 것 같은데 거기도 안 가는 이런 상황에 본인이 뭐 여달라 뭐 어디를 예우해달라 이런 게 다 구차한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거리 두는 것이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복은 했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다. 이게 홍준표 후보의 뜻인 것 같은데 이상일 의원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후보로서는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이제 경선 후에 연락도 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표 지금 후보도 마음을 좀 정리하실 시간도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가 더 다가가서 사실은 당의 대선배가 되시고 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2007년에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 정말 초박빙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1.5%포인트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확정이 되고 박근혜 후보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그때 깨끗한 승복 연설을 박근혜 후보가 하면서 상당히 감동을 줬고 박근혜 후보가 선대위 조직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충청 지역을 맡아서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충청 지역에 민심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약간 미심쩍었다는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박근혜 후보가 내가 이명박 후보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반드시 그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적극 선거운동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홍준표 후보께서도 이미 승복연설 때 밝히셨듯이 깨끗이 승복하고 당원들이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을 사랑하는 홍준표 후보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셔서 선거운동을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홍준표 후보 아직은 뭔가 마음에 다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회창 후보 당시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7년도 이회창 후보가 당선된 7월 말에 지지율이 53%였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15%였어요. 한 달 만에 그게 10%대로 폭락을 합니다. 한국의 대선판은 그래요. 더 다이나믹해졌다 이거예요. 후보가 진정성이 없을 때는 그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혹시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도록 하십시오. 정혁진 변호사, 처음에 경선 끝나고 다른 후보들이 다 깨끗하게 승복 선언할 때만 해도 민주당하고 달리 국민의힘은 바로 이렇게 원팀이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은 오히려 더 좀 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게 저는 참 이게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둘 중 하나는 감옥 갈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둘 다 감옥 갈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감옥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되는 사람은 안 가겠지만 안 될 사람은 간다.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대 당인 이재명 후보에게도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인데 하물며 같은 당 더군다나 엊그저께까지 같이 경쟁을 했던 윤 후보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진짜 선을 넘은 이야기를 갖다 한 것 같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왜 같은 당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었는지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아무튼. 그리고 윤석열 후보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20, 30대 청년층 지지를 얻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올라간 것 같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면서 실망했다. 그러면서 탈당하는 청년 당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인증샷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거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노인의 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당 내에서 이런 것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40명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정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밝혔는데 수도권에서만 1,8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주로 20, 30대였다. 그 비율이 75%가 넘는다. 그렇게 줄인다고 뭐 심기 경호하는 거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짐작은 가지만 이준석 대표가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젊은 층 탈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그 2030의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면은 그 경선 때도 좀 잘 했을 텐데 일단은 이제 우리 당을 그래도 열심히 지지해 준 2030 그 청년 세대가 하여튼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이제는 본선을 당과 함께 치러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 아마 그 좋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서 뭐 제가 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또 잘 알려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청년층 탈당이 좀 있나 봐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 올린 저 통계치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30 세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말씀을 잘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걸 지금 노력을 해서 채워나가고 또 당의 이준석 대표는 2030의 마음을 또 잘 알고 또 신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좀 더 2030의 고민을 또 해결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어제 윤석열 후보가 두 개의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후보 선출된 다음 날 이준석 대표하고 두 분이 점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2030 마음을 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비단 주머니 안 들어있나요? 네, 그게 비단 주머니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우리 청년층이 자주 찾는 곳을 많이 가서 만나고 하여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 비전 잘 설명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이거를 잘 담아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거기에 뭐 해법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당원들이 탈당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역선택하러 들어온 거란 말이냐 이런 반발도 있었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2030 그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당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들어오고 그분들의 소신은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질 않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청년 대책을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건 아주 개성이 강한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탈당 여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도 못 되고 회원들 듣질 않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개인적인 의사를 존중해야죠. 신성범 의원, 사실 뭐 숫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당원들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와르르 들어왔다가 또 윤석열 후보가 된 뒤에 빠져나가는 이런 그 상징적인 흐름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고 윤석열 후보나 후보 측에서 굉장히 당 입장에서도 경계를 해야 될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2030들은 어찌됐건 당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는데 자기들이 왕창 지지했는데 장년층, 노년층 중심으로 된 당원들의 벽에 막혀서 자신들의 꿈이 좌절되다 공정의 문제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너희들 역선택했던 어떤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러다 또 몇 사람에서 40명밖에 안 된다고. 조롱과 역선택을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역풍밖에 없을 거라는 저 지점은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정확히 드러났지만 어차피 이번 경선에서도 2030 젊은 층의 지지율이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낮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높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러나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낮은 게 윤석열 후보니까 약점인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또 정확히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 후보가 젊은 세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대목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대목 정확히 짚은 거예요. 예. 그런데 김두수 총장, 예. 2030 젊은 층이 탈당을 좀 했다고 하지만 아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 또 20, 30대 지지층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저런 여론조사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를 주제로 해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여론조사에서 세대 부분을 구분해서 그 통계만 인용해서 세대 부분이 올라갔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간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이제 유의해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2030에 접근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벤트한 MZ세대를 상징하는 민지야 부탁을 들어줘 뭐 네. 이러면서 본인은 다가간다고 했지만 거기서 반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2030 세대는 탈 진영이고요. 탈근이고 또 탈이념입니다. 아주 이제 실용적이면서 개성이 강한데 우리가 느끼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말투나 행동이 본인들이 느끼는 꼰대 세대의 전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에서 뭐 흔히들 389 이런 그 수치가 나온 게 예. 이런 것이 연결돼 있었고요. 이런 데서 새로운 이런 그 2030에 접근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 아니고 관점과 자세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기술적인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런 것은 이렇게 뭔가의 추세를 이야기하는데 변명을 하기로 뭐 결과적으로 몇 명 탈당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일 의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제 경선 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30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가 어제 나온 PNR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선 도중에는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또 지지할 만한 후보로 홍준표 후보를 꼽았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속엔 어찌됐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2030 세대의 일부가 실망해서 탈당도 하고 이탈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2030 세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 국민의힘의 이제 대표 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결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는 게 옳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20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있죠. 현 정부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희망이 지금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게다가 공정과 정의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지만 우리가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윤미향 의원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이게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진영 교수, 이번 대선의 청년층 표심의 향방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저기 KOS와 여론조사 때문에 우리가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테이블을 좀 표를 기초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요. 저기 여론조사에서 참여한 사람,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36%가 보수, 26%가 진보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보수 성향의 이 흔히 하는 응대자가 과포집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 30대가 그 포션을 다 못 채워가지고 가중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경선 와중에서 전부 다 전화통화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ARS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의 문제는 국민의힘에 들어간 이준석 현상입니다. 합리적 보수, 합리적 중도를 찾아간 거죠.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이 청년들에게 기존에 있던 공정과 공정의 가치를 좀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거기에서 등을 돌린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단순히 내가 뭐 정책 좀 잘한다,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년들이 당분간은 무당파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파층으로 빠지는 청년들을 흡수하려면요.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비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의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까지 있어야 되지 쉽게 윤석열 후보 스타일로서 다가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하면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애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20대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이란 점을 제가 어쨌든 작은 집단이긴 하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검사스럽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사였어요. 27년 동안 검사하셨던 분이니까 검사스러운 건 당연한데 검사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없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요즘 애들 똑똑하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실수한 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 디테일에 약해요. 뭐 주 120시간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다음에 재미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표적인 게 민지 동영상 그거 보고 누가 재미를 느끼고 야 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홍카콜라 하면서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만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인기를 얻은 게 뭐냐면은 정시 확대하겠다. 사시 부활하겠다. 의전원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한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로스쿨 못 가는데 내가 사시가 있었으면 나도 도전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사과 문제, 개사과 문제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 그 마음이 상당히 많이 떠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낫다 뭐 못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잘 새겨 들어야지 탄력을 받고 그 본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직업이 뭐라서 젊은 층이 싫어할까 그런 것은 좀 갸우뚱거려지는 답변이고요. 이상일 의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분이라고 그러던데 좀 예. 겪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저한테 입당 직후에 예.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면서 예. 제가 이제 뭐 저도 윤석열 후보로만이 정권 교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인데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재밌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없네. 네, 아니 근데 본인 표현은 그런데 저희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예. 추석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예. 좀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좀 격이 없이 소탈한 모습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에는 또 뭐 사실은 검사가 주는 이미지가 있고 또 정치인으로 와서 선거를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보여준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예. 나름 저 유머 감각도 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그렇겠죠. 상황인데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미있게 해봅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재미있는 사람인 것은 아닌 거고 혹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분이야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할 만한 거 있나요?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 뭐 한 논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뭐 하는데 서로 주장을 좀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본인이 또 후보니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1시간쯤 뒤에 아까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편안하게 자기는 인정할 건 인정한다. 자기는 뒤끝 없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좀 소통을 편안하게 하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급할 때 전화가 안 될 경우는 문자로 이렇게 많이 텔레그램으로 소통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응답이 빠릅니다. 제가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대변인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소통 능력이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 이 참모들의 의견을 고집 세우다가도 많이 결국은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교정할 건 교정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얼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재밌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아무래도 정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지금 뭐 토론이나 이런 데서 유머를 구사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여유는 별로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심히 관찰한 것은 그래도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소년등과 한 젊은 검사 출신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은 분명히 있다. 구수했다는 그 경력이 보통은 아니다. 그리고 식견도 이렇게 독서를 많이 했다 그러니 몰라도 그 정도는 좀 뛰어넘는 그런 품성과 기본적인 성품은 갖추고 있다고 봐요. 저는.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과연 이번 국민의힘 대선을 지휘하게 될까요? 홍준표 후보가 뒷걸음질 치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 영입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한데요. 김종인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대위 구성하는 것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리만 노리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려갔던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글쎄요. 윤석열 후보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정리가 될까 궁금한데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요. 전면 재구성 또는 좀 자리를 비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가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큰 권한들을 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권한이 위임되었을 때 좋은 선거의 승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을 놓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 합류하게 될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네. 거의 오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몇 번씩 말했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지휘했고 이번 21년 이번 4월 재보궐 이 두 번의 경우에 승리했지 대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해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가 있고요. 이 대선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대위를 꾸려가면서 옛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당 대표가 도와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선대위원장은 있는데 선대본부장을 임명도 잘 못해서 그냥 집행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정대철 의원이 겸임하는 형식으로 겨우겨우 꾸려가면서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김종인 위원장처럼 정권을 가진 선대위원장, 뭐 총괄 선대위원장 이런 걸 갖추게 되면 오히려 선거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립감이 센 분이고 예. 이분이 대선은 총선처럼 치를 수 없거든요. 그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예. 치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리고 이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홍준표 후보와의 관련성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또 후보 단일화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하고도 문제가 되고 예. 꼭 뭐 긍정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성범 의원, 이 부분은 좀 딜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 경륜이 뛰어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이렇게 좀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선이기 때문에 참신하니까 신선하니까 그 점을 또 높게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경륜은 있다고 하지만 오래된 정치인을 모시는 것이 꼭 도움이 되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는 아예 자리를 싹 비워라. 비우면은 내가 들어가서 왜 그러냐? 내가 내 전략과 내 메시지와 내 철학을 갖고 일관적으로 통제를 해야 승리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권을 다 줘버리면은 후보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후보로 만들어준 우리 캠프 사람들도 어떻게 다 내치란 말입니까?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절충을 한 게 내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 시킨 거예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하고 절충한 게 아니라 오늘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권성동 비서실장이냐?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들과 협의하는 채널로 비서실장이 발령했다. 그러니까 권성동 비서실장이 다니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상황실장을 어떻게 하고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쉽게 그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여러 사람의 원오버 대모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선대에 들어간다. 이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의 성정과 갖고 있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아요. 예. 이상일 의원, 네.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로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정했나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도 인터뷰 과정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당연히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분의 경륜을 우리 앞으로 이 긴 장정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신성범 의원 말씀대로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사선 의원인데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무게가 훨씬 강합니다. 예. 물론 두 분이 친구 사이고 정말 격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편안한 사이고 저는 근데 그 비서실장 인선을 굉장히 잘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신인이고 당의 아까 신성범 의원이 표현하신 장악이란 표현에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당협위원장인데 왜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필승 카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160여 개 당협의 위원장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의 마음을 이렇게 딱 이끌고 모아서 선대위 체제의 총력전을 만들어야 될 때 그 권성동 비서실장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진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김정인 위원장하고 또 긴밀한 이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지금 해석상의 많은 관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 김정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 세 분이 아마 좋은 선대위를 꾸려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권성동 의원 선대위원장급인데 비서실장을 맡은 그 자체가 훌륭한 거지요. 정혁진 변호사,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여태 뭐 대선이 여러 번 있었지만 킹메이커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제가 봤을 때 경험도 없지만 능력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후보가 선거를 이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다른 무게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당장 그 경선 때만 해도 제가 그 밖에서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구심점이라고 할까? 무게를 갖다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3의 어떤 다른 분이 또 뚝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그냥 그 역시 생각했던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그 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맡겠죠. 그런데 그 전에 제안했던 게 주변을 좀 정리를 해라. 자리만 탐하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대위가 꾸려지면 안 된다. 자리 사냥꾼을 잘 선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진작에도 유력한 후보가 되면 주변에 파리떼가 끓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를 뭐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새로운 사람은 배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면 뭐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정치를 잘 모르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지난 4월 달인가 3월 달에는 이미 그런 거지. 아마 거기에 파리떼가 잔뜩 모였을 거란 말이야. 응? 그 파리떼는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난 한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헤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날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박진영 교수, 사실 저런 얘기 들으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내로남불 하시네요. 가장 오래 하신 분은 본인이십니다, 정치를.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갈등의 와중처럼 보이는 게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짜고 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김종인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윤석열 캠프에 다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두 번씩 결정적일 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그 당시 후보를 돕는 메시지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짜고 치는 상황이다. 왜 짜고 치느냐 하면은 윤석열 캠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중진들도 계십니다. 예. 그분들도 좀 다독여야 되고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전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캠프에 자리를 비워놓는 그 과정으로서의 자리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짜고 치는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 선대위원장을 해야 될 권선동 의원이 비서실장 한다는 것은 권선동 의원만 내가 챙길 테니까 자 나머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셔서 세팅하세요. 저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네. 혹시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홍준표 후보가 뒤로 빠지는 것, 김종인 위원장이 올 것 같아서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두 분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은 그것과 별개로 자신의 정치적 추후의 전망에 의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선대위를 맡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참 지독한 악연이죠, 두 분이. 한때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토론도 제대로 못한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더 사이가 안 좋다고 봐야죠.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모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매번 등장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제는 맞받아 치더군요. 권한도 없는 대표 말이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국민의힘 어떤 구도로 싸우게 될까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에 오가는 공방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실제로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이번엔 또 단일화 없이 자기 완주하겠다 또 그러고 있거든요. 예. 이분은 본인이 그 예전처럼 제3지대로는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야권 단일 후보 노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자체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뭐 논의하기가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논의를 하자고 해서 하는 분도 아니고요.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무슨 뭐 선제한할 일도 없을 것이고요. 글쎄요. 뭐 권한은 없는 대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모 의원 아주 날이 단단히 서 있어요. 저 부분인데요. 저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단일화 얘기하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끌려간다. 다시 말하면 무시하고 나중에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무시하는 게 맞다. 그게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과 모든 것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일부 당내에서 주류는 대다수는 그래도 양보를 해가지고 몇 %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끝내는 양보하고 우리가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어떻게 정리를 될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의 지금 생각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은 굳은 것 같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뭐 얼마 어떻게 보면 뭐랄까 단일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국면으로 몰릴 거라고 봐요. 김두수 총장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오고 가는 말 본세를 보면 둘이 합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으로 보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제 선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당대표나 이게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대선 후보가 최종적인 그 후보 단일화 문제는 결단하는 문제라서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열려 있는데 다만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본인의 그 의사는 뭐냐면 끝까지 완주하고 자기는 단일화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후보로 나에게로 단일화 해주면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윤석열 후보가 중도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철수 후보의 출마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 전제에서 그냥 이거는 당연히 단일화만 노리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토론도 안 하겠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인문이니까 그러는 거지. 이건 내가 어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외람된 질문이지만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정혁진 변호사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힘겨루기 할 때 나온 얘기니까 정치적 또 전략적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어떤 발언들 보면 확실히 감정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법륜 스님 강좌 들었었거든요. 그때 강사 중에 한 분이 김종인 그때 그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안철수 멘토다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격세지감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치킨 게임 같거든요. 특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생명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해도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게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진작에 이야기했지만 패배하면 나싱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후보가 된들
대선에서 패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마주보는 기차처럼 치킨 게임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단일화를 하든 어떻게든 그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끼어들게 되면 그렇게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야권 그 표가 분산이 돼서 여권에서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그 생각도 사실은 떨쳐버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완주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보면 좀 완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데 예. 이분들이 하는 건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할 때와 똑같은 방식의 흔히 하는 이제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예,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위에 선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 그런 전략인데 근데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 보편적 상식과 다르거든요. 정치권이라는 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리를 취득하고 뭐 이런 방식인데 이분은 정치하는 게 보면은 자존심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 정체성 나는 뭐 중도다. 뭐 새정치다. 극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잘 못하겠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재미나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한 번 사퇴하고 한 번 가고 한 번 사퇴하고 한 번 사퇴했으니까 이번에 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임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 갈 것 같아요. 너무 그 극단적인 감정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김두성 이상일 의원, 네. 윤석열 후보가 또 이 부분도 오롯이 안고 가야 될 그런 목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일관된 메시지를 지금 후보 선출된 직후부터 내고 있는데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되셨잖아요. 본인이 지금 대권 도전을 하고 본인도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비전 설계를 하고 계신 상황에 이제 막 스타트해서 국민들께 안철수 후보도 본인의 상품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상황에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지금 후보 간에 저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정권 교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마음은 저는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 그런 뜻을 담아내는 이 소위 야권 통합 또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 큰 어떤 결단이나 이런 형식의 아마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자극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슈 선점으로 대선 전국을 끌고 갈 심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계속 내세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그리고 요소수 지금 부족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회의를 주재하고요. 또 사회 공유주택 청년에 우선 배정하자는 이슈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윤석열 후보한테 우리 민생을 논의하기 위해서 1대1로 회동을 가집시다. 이런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게 제일 문제고. 저희 힘들어요. 그건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 네. 아니 지금 뭐 10몇 년 동안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을 했는데 주택 보유율이 똑같아요. 같이 드시죠. 삼겹살인데 오셔서 속기로 같아요. 그런. 잘 먹겠습니다. 고기를 잘 사시는데. 그래요? 훌륭한 이웃을 두셨습니다. 네. 우리 입주하신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지금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이 청년세대.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 사회의 이제 요소수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이제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좀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좀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좀 대책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점 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또 필요하면 가격 통제, 또 더 좀 나아간다면 이제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 영역에서 일정 정도 좀 담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를 향한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박지정 교수 1대1 회동을 하자는 거죠. 지금 당장 토론을 그렇죠. 하자는 토론이 건 아니고. 이제 회동을 해가지고 예. 지금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거는 풀어보자. 뭐 그런 취지의 제안인 거죠. 예. 뭐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여야의 후보가 공약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같은 것들을 뭐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뭐 공동 공약으로 풀어보자. 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명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실리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또 실제 이 경기도라고 하는 큰 덩어리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의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유능함을 보였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토론 잘하니까 뭐 자꾸 한다 이렇게 해서 거절할 수 있는데 그냥 만나자고 하는데 그래서 국가의 현안을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만나지 말자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일 의원 혹시 네. 윤석열 후보 저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나요? 지금 생각해 보겠다 저 정도 같고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모른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해동을 제안하는 그 의도는 뭐 저희 입장에서 나름 뭐 이 짐작이 가고요. 근데 이제 민생을 이야기하시는데 민생에서 회동을 했을 때 결국은 선언적인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소수 문제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이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쪽이 정부하고 여당입니다. 이 요소수 문제도 정부가 그동안 좀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사태가 커졌는데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여론도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지금 과거에 해당하는데 여기를 좀 덮기 위해서 자꾸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본인의 문제부터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은 만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장동 게이트 부패 몸통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윤석열 후보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또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그 관심과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국민들께 얼마나 그 믿음직한 그런 미래를 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러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 이제 말은 저렇게들 하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번 대선 참혹한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고 시중에서 국민들 이번 대선 정말 싸나운 선거가 될 것 같다는 걱정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1.0이라면 정권 교체고 2.0이라면 문민 통제인데 이 문민 통제 영역에서 국방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문민 통제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여전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이런 전국을 주도한다는 것, 즉 정치를 사법화해서 이것을 재판이나 어떤 처벌의 문제로 가져간다면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제 3.0이라든지 이런 합의제 민주주의라든지 정치의 생태계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면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민생 중심 그리고 미래의 전망 이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오늘 아침에 이제 부패와의 전쟁 같은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의 소속돼 있던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듯이 이런 느낌이 주는 이런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아주 차별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현장에 바로 달려가고 본인이 그 낮은 곳에 가서 구체적 대안을 내고 그 실천을 곧바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소속 문제든 또 윤석열 후보가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영업자 50조를 자영업자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 거 한번 의논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제안을 또 즉각적 시기에 필요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응해서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경제를 생각한다면 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정책 대선 하는데 현재로서는 참 무서운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